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세상을 바꾼 알고리즘이라는 제목의 영상인데요. 네, 이야기가 냉전 시대, 그러니까 핵무기가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던 바로 그 시절에서 시작됩니다. 정말 아슬아슬했던 시기죠. 그래서 오늘 당신과 함께 풀어볼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핵폭탄을 몰래 감시하려던 노력이 오늘날 당신 스마트폰 속 사진 파일의 핵심 원리가 될 수 있었을까? 하하, 정말 흥미로운 연결고리죠. 네. 핵실험과 지진, 그리고 JPG 이미지 압축 사이에 이 놀라운 관계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거대한 군사적, 정치적 문제가 어떻게 가장 순수한 과학과 수학의 영역으로 스며들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이 우리 모두의 일상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거든요. 아, 그러니까 필요가 발명을 낳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발명이 원래 목적을 훌쩍 뛰어넘어서 세상을 재창조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그 배경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원자폭탄을 딱 손에 넣으니까 곧바로 소련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경쟁에 뛰어들었잖아요. 네,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군비 경쟁이 시작된 거죠. 자료를 보면 그때 미국이 바루크 플랜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들이 핵 개발을 포기하면 우리도 핵무기를 폐기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고요. 네, 했었죠. 하지만 당시의 그 팽팽한 불신과 긴장 속에서 소련이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결국은 네, 그 결과는 정말 끔찍한 위력의 무기 경쟁으로 이어졌죠.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이 당시 최고 성능의 재래식 폭탄보다 1000배 강력했거든요. 1000배요? 네. 그런데 몇 년 뒤에 나온 수소폭탄은 그 원자폭탄보다 또 1000배가 더 강력했어요. 와. 인류가 스스로를 몇 번이고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 경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버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죠. 아, 1954년 비키니 환초 실험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코드네임 슈림프. 이게 정말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폭발력을 한 6메가톤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는 예측의 2.5배인 15메가톤의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에 2.5배나요? 네, 이 예상치 못한 위력 때문에 어마어마한 양의 방사성 낙진이 퍼져나갔고 안전거리 밖에 있다고 생각했던 일본어선 제5 후쿠류마루의 선원 23분이 전원 피폭되는 비극이 발생했죠. 아, 결국 그중 한 분은 안타깝게도 돌아가셨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전 세계적인 반핵 여론에 불이 붙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는 버티지 못하고 강대국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 전 세계적인 압박 속에서 1963년에 마침내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 체결돼요. 네, 대기권, 우주 그리고 수중에서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교묘하고도 또 치명적인 허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허점이요? 네, 바로 지하 핵실험은 금지 대상에서 속 빠졌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대기권, 우주, 수중을 다 금지할 정도면 지하까지 포함하는 게 당연한 수순 아닌가요? 그렇죠. 뭔가 기술적인 한계라도 있었던 건가요? 정확히 보셨어요. 바로 그 기술적인 한계가 문제였습니다. 아, 대기 중에 방사능 입자나 물속의 음파는 멀리서도 비교적 쉽게 탐지가 가능하거든요. 네. 하지만 땅속 수백 미터 아래에서 터지는 핵폭발은 대부분의 증거가 그 안에 갇혀버립니다. 유일하게 외부로 전달되는 신호라고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진계에 기록되는 아주 미세한 땅의 울림뿐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울림이 문제였겠네요. 네, 맞아요. 그게 자연적으로 발생한 지진인지 아니면 적국이 몰래 터뜨린 핵폭탄인지 구별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료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매일 규모 3 이상의 지진이 300번 가까이 일어난다는데 이걸 다 의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와, 정말 막막했겠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과학자들에게 인류의 운명이 걸린 과제가 주어진 겁니다. 지진의 소음 속에서 핵폭발이라는 단 하나의 목소리를 찾아내라. 네. 과학자들은 그 해답이 신호의 주파수에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주파수요? 네, 지각판이 서서히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자연 지진의 진동과 한순간에 모든 걸 터뜨리는 인공 폭발의 진동은 그 파동의 패턴, 그러니까 주파수 구성이 다를 거라고 가설을 세운 거죠. 아, 온갖 소리가 뒤섞인 신호에서 특정 주파수 성분만 쏙쏙 골라내는 기술이 필요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 나오는 프리의 변환이 바로 그 역할을 한 거고요. 맞습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비유하자면 마치 시끄러운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고 피아노는 도음을 이만한 크기로
바이올린은 소름을 저만한 크기로 연주하고 있다고? 각각의 소리를 분리해서 분석하는 것과 비슷한 건가요? 네, 아주 좋은 비유예요. 거기서 딱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게요. 풀이의 변화는 아무리 복잡한 파동이라도 여러 개의 단순한 사인파의 합으로 분해할 수 있다는 원리를 이용하거든요. 사인파요? 네, 세상에서 가장 단순하고 부드러운, 뭐랄까, 도 하고 길게 울리는 소리급수의 파동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아무리 시끄러운 소음도 결국 이런 순수한 소리들의 조합이라는 거죠. 지진계 신호를 풀이에 변환하면 오케스트라 비유처럼 어떤 주파수의 진동이 얼마나 강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주파수 스펙트럼, 일종의 악보를 얻게 됩니다. 그 악보를 보고 핵심만의 특징을 찾아내려 한 거군요. 그렇죠. 핵실험이라는 곡에만 나타나는 특별한 화음이나 리듬을 찾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히게 되죠. 바로 계산량 문제요. 네, 어마어마했죠. 당시 최고의 컴퓨터로 지진파 데이터 하나를 풀이에 변환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무려 3년 이상이 걸렸다고 나와요. 3년이요? 이건 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불가능한 게 맞았죠. 당시 쓰이던 이산풀이의 변환, DFT 방식의 계산량이 그야말로 천문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데이터 샘플 개수를 n이라고 할 때 계산량이 n의 제곱에 비례해서 늘어나거든요. n의 제곱이요? 네, 예를 들어 샘플이 100만 개면 계산 횟수는 100만 곱하기 100만, 즉 1조 번에 달합니다. 1조 번? 매일같이 쏟아지는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술이었어요. 그럼 이 문제는 대체 어떻게 해결이 된 겁니까? 설마 3년씩 기다려서 분석한 건 아닐 테고요. 아니죠. 자료를 보니까 정말 좀 황당한 계기로 해결됐더라고요. 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죠.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과학자문위원회 회의 자리였어요. 네. 프린스턴 대학의 수학자 존 튜키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회의가 좀 지루했나 봐요. 아, 노트에 뭔가를 계속 끄적이고 있었던 거죠. 대통령 앞에서 단짓을 한 거네요. 그런 셈이죠. 옆에 있던 동료가 대체 뭘 그렇게 열심히 적고 있냐고 물었더니 튜키가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방금 풀이의 변환을 훨씬 적은 계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어. 와, 그 낙서가요? 네, 그 낙서가 바로 세상을 바꾼 고속 풀이의 변환, 즉 FFT 알고리즘의 시작이었습니다. 회의가 지루해서 끄적거린 낙서가 3년 걸리던 문제를 해결했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대체 어떤 원리였길래 그렇게 빨라질 수 있었던 거죠? FFT의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분할 정복입니다. 분할 정복이요? 네, 기존 계산법에 포함된 수많은 중복 계산을 아주 영리하게 없애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 100만 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계산하는 대신 이걸 짝수번째 데이터 50만 개와 홀수번째 데이터 50만 개로 나눠요. 아, 일단 반으로 쪼개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각각을 계산한 뒤 그 결과를 아주 효율적인 방법으로 다시 합치는 거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큰 문제를 잘게 쪼개서 해결한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이를 통해 계산량을 n의 제곱에서 n 곱하기 로그 n, 그러니까 n 로그 n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줄인 건데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요? n이 100만일 때 n제곱은 1조잖아요. 네, 일제였죠. 그런데 n 곱하기 로그 n은 약 2천만 정도에 불과합니다. 1조가 2천만요? 네, 비유하자면 전교생 100만 명 중에서 한 명을 찾을 때 일일이 다 물어보는 게 n제곱 방식이라면 FFT는 먼저 남학생인가 여학생인가 물어서 반으로 나누고 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나눠서 딱 20번 정도만 질문해서 찾아내는 것과 같아요. 와, 불필요한 반복을 그냥 완전히 없애버린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3년 걸리던 계산이 얼마나 단축됐나요? 단 35분으로 줄었습니다. 3년이 35분이요? 네, 계산량이 5만 배 이상 줄어든 셈이죠. 인류가 처음으로 지진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FFT 알고리즘 덕분에 지하 핵실험 감시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고 핵 군비 경쟁도 막을 수 있었나요? 아, 여기서 이야기에 또 다른 반전이 나옵니다. 또 반전이요? 안타깝게도 이 알고리즘은 조금 늦게 등장했어요. 아, 그랬군요. 알고리즘이 발표된 1965년에는 이미 여러 국가가 핵보유국이 된 상태였고 오히려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때문에 경쟁적으로 지하 핵실험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었죠. 그러면 네, 그래서 핵 군비 경쟁 자체를 막는 결정적인 역할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발명됐지만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엔 한 발 늦었군요. 그랬던 셈이죠. 하지만 이 알고리즘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죠.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디지털 기술의 심장부가 된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핵폭탄을 찾으려던 기술이 우리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움직이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든 것이 바로 JPG 이미지 파일이고요. 네, 우리가 매일 찍고 공유하는 그 사진 파일요. 도대체 사진 압축이랑 핵실험 감시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원리는 정확히 똑같습니다. JPG 압축은 이미지의 가로, 세로 픽셀 밝기 값의 변화를 하나의 복잡한 신호, 즉 파동으로 간주해요. 네. 그리고 이 신호에 FFT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여러 주파수 성분으로 분해가 되겠죠. 부드럽게 변하는 저주파 성분과 경계선처럼 급격하게 변하는 고주파 성분으로요. 아, 오케스트라의 저음 악기와 고음 악기처럼 분리가 되는 거군요. 맞아요. 바로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눈은 저주파 성분의 변화에는 아주 민감하지만 미세하고 자글자글한 고주파 성분의 변화에는 비교적 둔감하거든요. 아, 그쵸. JPG는 바로 이 점을 이용해서 우리 눈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고주파 성분 데이터를 아주 과감하게 때로는 99%까지 버리는 겁니다. 99%나요? 그러니까 사진에서 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버려서 파일 크기를 줄이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데이터 크기를 엄청나게 줄인 다음 우리가 사진을 볼 때는 역변환을 통해 버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원래 이미지에 가깝게 복원하는 거예요. 와,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 바로 지진파 속에서 핵실험의 흔적을 찾기 위해 탄생한 FFT 알고리즘이 있는 겁니다. 정말 놀랍네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시작에 불과하다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럼요. JPG뿐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목소리를 압축하는 기술, 스트리밍으로 듣는 MP3 음악 파일, 넷플릭스나 유튜브의 동영상. 그것도 다요? 네. 심지어 우리가 매일 쓰는 와이파이나 LTE 신호까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압축하고 전송하고 분석하는 거의 모든 현대 기술의 심장부에서 FFT가 뛰고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MRI 장비가 우리 몸속을 들여다보는 것도 FFT 덕분이고요. 와, 전부 다네요, 정말. 네, 모두 복잡한 신호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버리고 핵심만 남긴다는 동일한 원리를 공유하고 있죠. 정말 충격적입니다. 인류를 파멸시킬 수도 있었던 핵무기 경쟁이 역설적으로 오늘날의 디지털 세상을 가능하게 한 핵심 알고리즘을 탄생시켰다는 사실이요. 그렇죠. 하나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려던 노력이 전혀 예상치 못한 수많은 분야에서 엄청난 혁신을 가져온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특정 목적을 위해 개발된 순수한 과학적 도구가 어떻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삶의 모든 곳에 스며들어 세상을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문제 해결을 위한 인간의 지적 탐구가 낳은 의도치 않은 위대한 유산인 셈이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놀라운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을 생각해보니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졌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FFT를 기반으로 한 현대 디지털 기술은 효율을 위해 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과감히 버리는 방식으로 작동하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매일 접하는 압축된 이미지, 스트리밍 음악, 영상통화 같은 수많은 편리함 속에서 과연 어떤 정보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버려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압축된 세상의 편리함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